원리부터 감상까지 함께하는 고전시가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국어 독해 원리 고전시가 편을 함께하고 있는 저는 명진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40강 할 차례고요. 계속 한시 작품 이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조선시대 한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고려시대였죠. 오늘은 조선시대의 이황 선생님, 우리 잘 아는 분이죠. 태계 이황 선생님이 지은 한시 작품 함께 감상할 건데요. 어떤 주제로 감상할 건지 오늘은 너로 정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삶에 대한 겸손한 성찰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황 선생님인데요. 엄청 훌륭한 대학자셨어요. 그쵸? 근데 뭔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성찰이 뭐죠? 반성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보는 것이 겸손한 성찰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우리 함께 초점을 맞춰서 볼 거고요. 만보라는 작품입니다. 만보라는 이황 선생님의 한시 작품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보면서요. 우선은 마찬가지로 이제 한시니까 이 제목도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야청도의성 할 때도 그 제목의 의미를 알면 작품 전반적인 의미 다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만보는요. 이 작품의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만이요. 늦을 만자인데요. 해가 저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저물 만자. 그럼 해저물 때쯤에 보가 무슨 보예요? 걷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해저물역에 산책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해가 저물 그 무렵 저녁 시간에 산책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죠. 그 생각이 바로 이 작품의 핵심 내용이겠네요.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잊음 많아 어지러이 책을 뽑아 놓았다가 이리저리 흩어진 책을 다시 정리하네 했습니다. 이황 선생님은요. 당시에 가장 훌륭한, 가장 유명한 성리학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이 소재로 나왔죠. 내가 잊음이 많아서 어지러이 책을 많이 막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그 흩어진 책을 다시 정리한다라고 했는데 책을 정리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뒤부터는요. 이 화자의 생각, 어떤 상념에 빠졌는지, 어떤 반성을 하는지가 나오는데 그 계기를 뭐가 제공했어요? 책이라는 소재가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바로 화자가 회한에 빠지는 어떤 후회나 그런 한스러운 심정에 빠지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거를 많이 사서 책상에 쌓아놨어요. 막 여기저기 쌓여있는 책을 보면서 어떤 성찰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은 내가 이 많은 걸 샀는데 대체 제대로 본 건 몇 권인가 이런 생각 우리 많이 하겠죠. 우리 같은 분이 아니라서 뭔가 더 위대하신 분이라서 그런 생각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책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의 소재가 됐으면 아마도 책을 읽는 것, 즉 공부하는 거죠. 책을 읽는 건. 그럼 공부하는 것, 학문하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일 거다라는 게 책이라는 소재에서 짐작이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어서 보니까요.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강빛에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이 등장했어요.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데 라는 것, 우리 제목에서도 알 수 있었지만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라는 것? 저녁 때예요. 하루가 끝나가는 해가 막 저무는 저녁 무렵. 그러면 해가 저무는 그 상황이 뭐와 잘 어울리는 걸까요? 내 하루를 돌아보는 것, 성찰하는 시간으로 잘 어울리죠. 우리가 막 해가 쨍쨍 비치는 낮보다는, 그렇죠? 해가 저물 엮인 저녁에 성찰의 시간을 갖기 좋겠죠. 그래서 이 저녁이 바로 이 작품의 배경, 시간적 배경이고요. 성찰의 시간하고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강빛에는 숲 그림자 흔들리누나 라고 하면서 배경 이야기를 합니다. 아, 왜 책을 정리하면서 어떤 성찰을 하게 되나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막대 짚고 뜰악으로 내려가. 이제 방에 있다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뜰악으로 내려가서 고개 들고 구름째를 바라다 보내 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구름 낀 고개. 이거는 머리. 이 고개고 구름째는요 언덕. 구름이 낀 언덕을 그 구름 고개를 바라다 보내 했습니다. 아득하게 밥 짓는 연기가 일고 저녁 때니까 이제 집집마다 밥을 하겠죠. 그래서 밥 짓는 연기가 눈에 보이고 으스스 산과 벌은 싸늘하구나 했습니다. 자, 그냥 쭉 우리 읽으면 이해 안 될 거 없는데 요거 하나만. 지금 시간은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계절이 나왔어요. 으스스 산과 벌이 싸늘하다 했습니다. 싸늘해지는 계절이에요. 아주 추운 거보다 싸늘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어느 계절일 것 같아요? 가을이에요.
막 이제 추워질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을이라는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 자, 싸늘하다라는 거로만 좀 부족할 수도 있어서 이 다음번 구절에서 우리 가을인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그냥 화자가 뜰하게 내려가서 경치, 그냥 평화로운 이 마을의 모습과 집집마다 밥 짓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서 농삿집 가을거지 가까워지니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 돌아 했습니다. 농삿집에 가을거지가 가까워진대요. 그쵸? 가을거지는 추수예요. 그럼 추수할 때가 가까워진다 라고 했으니까 계절이 가을이구나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네요. 가을인데 방앗간 우물터에 기쁜 빛이 돈대요. 방앗간은 뭐예요? 곡식을 추수해서 그것을 이제 방앗간에서 찧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추수할 무렵이니까 당연히 방앗간에는 기쁜 빛이 돈다. 추수의 기쁨이 지금부터 막 느껴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벌써 뭐가 느껴진다? 수확의 기쁨이 느껴져요. 가을은 어떤 계절이니까 수확의 계절입니다. 1년 내내 농사 지은 거, 힘들여 농사 지은 것을 가을이면 이제 거둬들이는 그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시간적 배경,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면 저녁이었죠. 저녁은 성찰의 시간이고 같은 시간적 배경으로 계절이 등장했는데 이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은 또 어떤 계절이다. 뭔가를 수확하는 계절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결실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가을은요 뭔가 쓸쓸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의미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왜냐하면 수확의 그 기쁨을 표현했기 때문에. 와, 그러면 농촌이 굉장히 풍요롭겠다. 이 작품의 분위기 괜찮은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이 화자에게는 뭔가 자신에게 성찰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것을 바탕으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인데 그렇다면 나는? 이라고 성찰을 하게 되거든요. 우선 더 마저 보면 갈가막이 날아드니 절기가 무르익었고 해오락이 우뚝 서니 모습이 훤칠하다. 해오락이는 백로예요. 백로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아주 훤칠하게 당당하게 딱 우뚝 서 있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자는 계속 뭔가 농촌 풍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농촌 풍경은 수확의 기쁨, 그리고 아주 우뚝 서 있는 멋진 백로의 모습, 이런 거를 묘사한 다음에, 자, 다음에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이 회포를 뉘에게 얘기할 거나 했습니다. 이 좋은 계절인데 내 인생은 그럼 뭘 이룬 거지? 라고 화자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가을이라서 마냥 좋아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책 정리를 했죠. 그러면 화자는 뭘 이뤄야 되는 사람일까요?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뭔가 학문적 성취를 이뤄야 하는 학자예요. 그런데 이 가을이라는 풍요로운 계절에 내 인생은 혼자 뭘 이룬 게 있나? 라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황 선생님입니다. 이룬 거 엄청 많으시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서 겸손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주제가 인생에 대한 겸손한 성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워낙 꿈이 높은, 그러니까 목표가 큰 분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이룬 게 적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학의 계절인데 나는 혼자 이룬 것이 없다라고 성찰을 하고 있어요. 수건이 오래도록 풀리질 않네. 수건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오랫동안 내가 이루고자 마음속에 담아둔 것, 화자에게는 학문적인 성취겠죠. 그 성취가 내가 오래도록 그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회포를 뉘에게 얘기할 거나 이 회포라는 것, 자신의 감정인데 이 감정은 지금 현재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화자는? 부정적이겠죠. 이 회포를 뉘에게 얘기할 거나 뭔가 결실을 맺지 못했으니까 공허한 감정이 들겠죠. 네,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도 될 거고요. 검은 고만 둥둥 탄다 고요한 밤에. 이걸 누구에게 얘기할까 혼자서 공허해하면서 검은 고를 둥둥 탔대요. 검은 고를 신나게 막 연주했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 검은 고의 가락이 어떨 것 같아요? 쓸쓸하겠죠. 쓸쓸하고 뭔가 좀 애잔하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고요한 밤에 나 혼자 검은 고를 탄다라는 것은 자, 행동이죠. 검은 고를 연주하는 행동인데 이 행동이 곧 화자의 뭐를 표현해요? 화자의 정서. 그쵸? 여기 말했던 공허함이나 자신의 후회나 안타까움이나 그런 정서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 검은 고만 둥둥 탄다는 화자의 내면을 행동으로 드러냈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내면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구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뭔가 떠오르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지난번에 했던 부병루의 화자도 뭔가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 휘파람도 행동으로 공허한 내면을 드러내는 거였고요. 이 작품도 똑같아요. 검은고를 타는 거. 이 검은고가 바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소재일 거고요. 이 행동이 바로 화자의 쓸쓸하고 안타깝고 뭔가 후회되는 그런 내면을 드러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내용 쭉 봤는데요. 그렇다면 화자가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굉장히 뭘 이뤘느냐 성찰했다고 했죠. 그러면 다시 앞 화면으로 가서 우리 위로 잠깐만 올라가면 화자에게 이 농촌의 풍경은요. 화자의 상황과 뭐를 이루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비교되죠. 가을이라서 농촌은 아주 풍요로워요. 근데 나는 풍요롭게 이룬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다 풍요로운 농촌 풍경이에요. 이 농촌 풍경은 결국 화자의 상황과 뭘 이루죠? 대비를 이뤄요. 화자와 대비되는 상황이죠. 뒤에 부분 읽어보니까 이 농촌 풍경이 화자와 대비되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우뚝 서 있는 해오라기의 모습 역시 어때요? 화자는 굉장히 지금 작아 보이죠. 후회하고 공허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오라기 역시 화자와 대조되는 소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챙겨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리 체크로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적 상황 보니까 해는 문득 서쪽으로 기울어지는 데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뭐의 시간이다? 저녁이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찰의 시간으로 어울린다고 했죠.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가을거지 가까워지니는 한 해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시간. 자, 시적 상황 중요한 게 둘 다 시간적 배경이에요. 하나는 저녁 시간, 하나는 가을이라는 계절. 그래서 그 수확의 계절이 바로 무슨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실의 시간을 의미하겠죠. 우리 아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처지와 뭐 되는 거죠? 대비된다. 화자는 스스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비를 이룬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제 화자 측면에서 보니까요. 잊음 많아 어지러이 책을 뽑아 놓았다가 이리저리 흩어진 책을 다시 정리하네에서 화자는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분이 깔끔했는지 우리가 뭐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이 책을 정리하는 행동이 우리가 화자가 깔끔한 성격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죠. 책을 정리하다가 책과 관련된 자신의 학문의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말하려고 이 구절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학문적으로 이룬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를 드러내고 있다? 안타까움 드러내고 있겠죠. 우리 화자 측면이니까 보통 이 원리 체크의 화자 부분은 화자의 정서 측면에서 많이 정리하고 있죠. 화자의 정서, 안타까움의 정서. 나는 왜 이렇게 이룬 게 없지? 라는 후회, 안타까움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으로 가니까요. 뜨락이라는 공간적 배경은요. 뭐를 돌아보는 공간이에요? 자신의 지나간 삶을, 자신의 삶. 어려운 거 아니죠? 방앗간 우물터와 해오라기. 방앗간 우물터는 뭐였어요? 그 우물터에 기쁜 빛이 돈다라고 해서 수확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었고, 해오라기는 자신 있게 우뚝 서 있는 백로. 그래서 둘 다 화자의 인생과 뭐 되는 대상이에요? 대조되는 대상이죠. 대조라는 거 확인했었고요. 내 인생은 홀로 무얼 하는 건가? 라는 구절은 화자의 어떤 어조가 드러나요? 내 인생은 홀로 뭘 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혼잣말 하는 거죠. 독백이에요. 독백적 어조. 혼잣말 하는 거. 검은고만 둥둥 탄다. 화자의 뭐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내면을 드러내는. 자, 그래서 선생님 짚어드렸던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원리 체크까지 끝냈고요. 이제 실력 따지기 문제로 함께 가볼게요. 1번 문제는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기 보니까요. 이걸 참고해서 윗글의 회포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회포라는 말의 단어 뜻은요. 마음에 품은 생각이에요. 그냥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가 회포라고 하는데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이 작품에서 이 회포를 누구에게 얘기할 거나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 회포는 뭐예요?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잘 정리한 선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보기를 바탕으로 한번 찾아보라 라고 했어요. 이황은 자연을 벗하면서 끊임없이 학문 수양에 전념하려고 노력했다. 벼슬을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와 도산서원, 우리 들어봤죠? 도산서원을 세운 뒤 자신의 꿈을 담은 도산시비곡이라는 연시조를 지었어요. 이 작품 정말 중요한 작품이고 우리 밑에 작품 엮어읽기에도 나와 있죠. 우리 시조 부분 가서 아주 자세하게 볼 건데 여기 잠깐 한 수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인도 날 못 빼고 고인도 날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가던 길 앞에 있네. 나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라는 요 시조에서 보세요. 고인은요 여기 보니까 이황이 본받고자 했던 옛 성현이래요. 옛날에 성현들이 나를 못 봤어요. 당연히 그쵸. 선대의 사람이니까 시간이 어긋나서 못 봤어요. 나도 고인을 못 뺐어요. 고인을 못 빼었지만 가던 길은 앞에 있네. 그럼 옛 성현들이 가던 길 공부했던 것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책에 남아있어요. 그쵸? 그분들이 이룬 학문적 성취, 그게 바로 가던 길이죠. 내가 고인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내 앞에 그분들의 학문적 성취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쩔꼬. 내가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뭐 해야겠다? 열심히 공부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엄청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학문 수양에 전념하는 그 자세를 여기다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 시조 처음 보더라도 괜찮죠? 왜? 밑에 설명 다 해줬으니까. 그래서 옛 성현이나 학문적 이상을 의미하고 옛 성현이, 그 고인이 가던 길이라는 것은 이왕 자신이 추구하는 학문 수양의 길, 내가 학문 수양의 길을 앞으로 열심히 가겠다. 아니 가고 어쩔꼬 이거는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갈 거야 라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문 수양의 길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우리 작품 만보라는 작품에서 어떤 성찰을 하는지 우리 잘 연결할 수 있겠죠. 1번 보세요. 학문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에서 오는 해안을 의미한다. 이 사람 포기했나요? 아니죠.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작품도 그렇고 우리 방금 읽은 만보에서도 계속 학문의 길 걸어가겠죠.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설명 당연히 틀렸고요. 2번 가니까요. 학문적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그쵸? 내가 그 생각하는 목표 이상은 높아요. 그런데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쉬움을 느낀다라는 것. 이 보기와도 연결해 봐도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학문 수양을 계속 할 건데 내가 계속 해온 이 삶에서도 뭔가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잘 드러나 있었죠. 학문을 통해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벼슬하려고 학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없었고요. 그리고 선비의 태도도 아닐 거예요. 이거는. 학문을 통해 옛 성현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깨달음? 아니죠. 계속 가던 길을 이어갈 거라고 했는데요. 그 가던 길을 이어가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것이 물론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길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지는 적절하지 않겠죠. 학문을 추구하다 자연을 벗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애석함을 의미한다. 아니죠. 학문을 계속 추구하는 얘기를 했지 자연을 벗하지 못해서 아쉬워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5번 오답인 거 알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답 2번 잘 봐두세요. 자, 2번 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책은 화자가 회한에 잠기는 이유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그쵸? 책과 연결해서 자신의 학문적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맞는 설명. 뜨락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공간적 배경. 뜨락 맞았죠? 우물터는 화자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공간이다. 방앗간 우물터는요, 농민들이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고 화자가 기쁨을 누리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이 작품에 화자가 기쁨을 누리는 곳 있었어요? 아니죠. 화자는 안타까움, 공허함 이런 걸 느꼈으니까 정서도 어울리지 않아서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고요. 해오라기, 백로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를 이루는 대상이다. 아주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모습이니까 대조. 검은고는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주는 소재. 맞는 말이죠. 그래서 2번에 3번 했습니다. 잘했고요. 3번으로 갑니다. 윗글에서 가을이라는 배경이 하는 역할을 화자의 처지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했어요. 자, 가을은 농사에 있어서 어떤 계절이다?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과 대비해서 화자는 이룬 게 없다라고 연관해서 우리 서술할 수 있겠죠. 답
확인해 보면요. 가을은 한 해의 끝을 알리는 시간으로 결실의 시간, 이게 키워드겠네요. 결실의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학문적으로 이룬 것이 없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역할을 한다. 요 두 가지 말이 꼭 들어가도록 서술형 답안 여러분이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4번 문제 봅니다. 윗글에는 화자가 학문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한 정서로 정리하네요. 어떤 정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타까움 혹은 회한. 회한이 뭐예요? 후회와 한이에요. 후회하고 한스러워하는 것. 그래서 요 정서로 답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4번까지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오늘 이황의 만보라는 한시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한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강에서 꼭 만나요. 안녕.